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9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쿠로다 카스히로 기자는 한국에 주재하는 최장수 외국 특파원입니다. 약 40년 동안 산케이 신문 기자 그리고 교도통신 기자로서 취재를 했고, 물론 한국말을 아주 잘하고, 그리고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 출판사에서도 이분 책을 2권을 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문재인의 혼밥, 박근혜의 혼밥입니다.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밥상에서 이루어진다. 최고참 주한 외국 기자가 파헤친 밥과 한국 정치. 이분이 음식에 대해서 아주 밝은 분입니다.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 책의 뒤에는 이런 본문의 소개글이 실려 있습니다. 혼밥을 먹지 않아 살해된 박정희와 혼밥만 먹어 정치적으로 살해된 박근혜. 내용이 이렇습니다. 박정희는 측근과의 회식 자리에서 암살되었다. 혼밥이었더라면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정희는 결국 혼밥을 먹지 않아 목숨을 잃었던 셈이다. 혼밥을 먹지 않아 살해된 아버지 박정희와 혼밥만 먹어 정치적으로 살해된 딸 박근혜. 실로 절묘한 대비가 아닌가. 그리 생각하자니 이 대비에는 시대랄까 세대의 차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박근혜도 이미 60대가 되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딸 세대이다. 이것을 혼밥을 먹지 않는 구세대와 혼밥에 거부감이 없는 신세대의 이야기로 치환할 수 있을지 모른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혼밥이었다는 비난을 받고 실각한 박근혜를 위한 변명이다. 박근혜는 단절과 고립을 뜻하는 불통으로 일컬어진 정치 스타일로 비난을 받았다. 그것이 혼밥과 겹치면서 그 전통적이랄까 부정적인 낡은 이미지에 의해 한층 매도당했다. 바로 마녀사냥이었다. 그러나 혼밥을 즐기게 된 한국인들은 더 이상 박근혜의 혼밥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 문재인의 혼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중국 사람들과의 일정이 없어서 그랬는지 여러 번 혼밥을 먹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밥과 정치는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불러들인 말입니다. 작년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날 때 내어놓은 식사가 김대중, 정주영, 윤희상 이런 사람들의 고향에서 올라온 음식을 내놓는다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독도새우라는 음식을 내놓는다든지 해가지고 이 정권이 음식까지도 정치화하고 있는 것을 아마 빗대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쿠로다 기자는 요사이처럼 이 한일 관계가 복잡해지면은 한국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고 또 거기에 찬성 반대하는 한국 여론이 형성되고 해서 화제를 만드는 분인데, 어제 산케이 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걸 꼭 소개를 해드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펀드빌드라는 분이 번역한, 펀드빌드라고 조갑제닷컴 회원인데 일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글을 쓰시는 분이 번역을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쿠로다 카스히로 씨가 쓴 건데 제목은 여름이 되면 생각나는 것. 서울주재 초기에 해당하는 1982년 8월 15일에 한 한국신문은 금년 여름은 지금까지의 어느 여름보다 더워 견디기 힘들다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당시 일본의 역사 교과서 기술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관민합동으로 반일운동이 활발했다.
한국 언론은 연일 반일 캠페인을 전개하고 거리에서는 택시가 일본인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를 하기도 하며 식당은 일본인 출입 금지 표지를 내거는 등 반일 열기가 뜨거웠다. 최악의 한일 관계라는 말이 돌았고 양측은 각각 해결책 마련에 분주했다. 당시 한국 측에서 나온 것이 반일에서 그 길로라는 방향 전환이었다. 일본은 향해 단순히 반일 감정을 발산할 것이 아니라 일본을 따라잡고 일본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후 일반화된 그 길이라는 말은 이때 나온 말이다. 그때 한국 언론은 적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적을 잘 알아야 한다. 그 길을 위해서는 지일해야 한다며 과거 역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 일본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들을 경쟁적으로 게재했다. 그때의 반일 감정은 관민합동의 독립기념관 건설 국민모금운동으로 수렴되었고 그 독립기념관이 지금 서울의 남쪽 충청남도 천안에 존재한다. 당시 신문의 지식인 지상좌담회에서 여류작가 정연희 씨의 그 길에 관한 통절한 언급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정연희 씨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길이란 말을 들으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해방 후 이미 수십 년 흘렀는데도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아직도 일본이라는 자극이 필요한 것인가? 그 길이란 말에는 일본을 의식해야만 하고 일본의 뭔가를 우리의 기준이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식의 강요를 받는 느낌이 든다. 일본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오히려 우리 의식 세계가 일본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길보다는 스스로 이기는 극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때 이후로 20년 이상 경고한 2006년에 이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한국 문춘신서 출판사입니다. 라는 책을 썼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쯤 지나서는 그래도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한국이라는 개정판 책을 썼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기는커녕 갈수록 일본에 집착한다. 한국이 여전히 일본에 집착하는 가운데 한국의 지식인들은 정연희 씨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 같다. 그녀의 말을 근거로 판단하면 한국의 의식세계는 아직도 일본에 사로잡힌 채 스스로 극복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듯 싶다. 25일 문재인 정권의 여당이 조직한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일행이 외신기자클럽에 PR차 왔다. 반도체 소재 문제를 계기로 실체가 드러난 한국 경제의 높은 일본 의존도 현상이 침략에 해당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참에 그 여당 일행은 수출 규제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제 침략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런 식의 침략도 다 있나? 질문으로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보다는 일본 경제의존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더니 운동권 출신답게 대답도 그런 식이었다. 그들에게는 정신적으로 일본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에 대한 통절한 성찰 같은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이 정연희 씨가 했다는 말, 그 길이 아니라 극기가 필요하다.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 바로 한 세대 전에, 그러니까 37년 전에 했다는 이야기인데 37년 동안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특히 한국 지식인의 일본에 대한 생각은 오히려 퇴보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진보 세력, 진짜는 좌파 세력인데 좌파 세력의 본질이 수구 반동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이 시대를 조선조 말로 지금 되돌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좌파 세력이야말로 대책 없이 쇄국 정책 펴고 대책 없이 서양 사람, 일본 사람을 미워했던 위정척사파의 재현입니다. 위정척사파는 그래도 19세기 말에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었다면 지금의 위정척사파,
이 친북 좌익 세력, 문재인 세력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구로다 씨가 아주 점잖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침략을 이런 식으로 하는 수도 있느냐. 일본 경제의존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야 진짜로 대책이 나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비명을 질러가지고는 경제침략이라고 비명 지르면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더구나 말을 신중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 습관이 있는 일본 사람들이 요 정도에 대해서도 한국이 침략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나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문재인 정권을 갖고 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로다 기자가 쓴 말 중에서 왜 한국이 계속 일본에 집착하느냐.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왜 이만한 근사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판단 기준을 일본으로 하느냐. 일본의 아베 수상을 변호하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 당장 친일파니 이적이니 하고 나오는 것도 일본을 절대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리 판단을 하는 이 문재인 집권 세력의 퇴영적인 수구 반동적인 모습을 이것도 아주 점잖게 표현한 말입니다. 점잖게 표현한 말인데, 이 구로다 가스히로 씨가 쓴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날씨는 맑으나 파고는 높다. 이건 러일 전쟁 스시마 해전 때 일본 군의 보고 문서, 그날이 날씨는 맑으나 파고는 높다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구로다 씨가 한국을 취재하면서 메모를 했던 어떤 귀향길의 따뜻한 인간적 이야기인데, 이 마지막 장에서 오히려 한국에 감사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한국에 감사해야 되느냐?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나 조선인의 영혼을 굳게 지켰던 박정희가 일본으로부터 배운 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켰으니까 박정희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런 취지면서 이런 말로 글을 맺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남긴 유산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다른 한쪽인 북한에 관해서도 짚히는 바가 있다. 박정희에 대비되는 김일성이다. 의외로 여길지 모르나 김일성에게도 일본의 그림자가 짙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김일성 역시 일본으로 살고 일본으로 죽었던 것이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일본은 해방후 한반도의 남과 북에 박정희와 김일성이라는 유산을 남겼다. 그런데 박정희는 일본을 받아들여 활용함으로써 나라 만들기에 성공했다. 여기에 비해 김일성은 일본을 거부함으로써 실패했다. 이것이 현재의 한국과 북한의 격차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기아의 북과 포식의 남이라는 국민들 삶의 현실에서도 분명한 것처럼 국가 경영에 성공한 남의 박정희에 견주어 북의 김일성은 왜 국가 경영에 실패했는가? 그것은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일성의 인생은 반일이었다. 무조건적 반일을 하다 보니까 김일성의 실패. 그러나 주체적으로 일본을 수용한 박정희에 의해서 한국은 발전했다. 일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일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니면 무조건 거부할 것이냐에 따라서 남과 북의 큰 차이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저는 가슴에 아주 남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적으로 볼 것이냐, 국민들이 반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친구로 볼 것이냐, 한 35%가 친구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번 한일 갈등을 통해서 국민적 결단으로서 또는 각성으로서 정리를 해야 이번 갈등의 교훈이 그래도 손에 잡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